계란은 인체가 사용하기 적합한 비율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 하나 속에 비타민 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란은 포만감을 주고요. 또 살이 찌지 않아서 다이어트 식단에도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게다가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나 계란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채소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은성 약사의 라키아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단우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근감소증이라는 병명이 추가가 되면서 근육량 감소와 근력 감소라는 것을 심각한 질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약국을 할 때 한 자리에서 한 1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변화 과정을 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몇 개월 동안 안 보이시다가 폭삭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채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낙상을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누워있다가 왔다느니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움직이지 않고 침상에 누워있게 되면은요, 근손실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젊어서 근테크가 잘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버팁니다. 그러나 한 달만 침상에 누워 있어도요, 근육의 50%가 소실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도 부실해지죠. 소화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경우에 계란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과 활동도 아주 중요하고 또 단백질의 섭취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계란은 인체가 사용하기 적합한 비율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 하나 속에 비타민 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째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첫째죠. 단백질을 평가하는 데는 PDCAAS와 DIAAS 두 가지를 보는데요. 여기에 100% 만족시킨 것이 바로 계란과 우유입니다. 그런데 우유는 속이 부글거려서 잘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계란은 요리에 따라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란은 포만감을 주고요. 또 살이 찌지 않아서 다이어트 식단에도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게다가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전 30분에 계란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계란이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 흡수되도록 해주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부터 제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영양소가 바로 셀레늄이거든요. 그런데 이 셀레늄은 부족 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돌연변이가 생성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철분, 아연, 비타민 B, 비타민 A 같은 그런 면역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 계란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평상시 계란을 챙겨 드시면 이러한 면역 영양소들을 잘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루테인은 워낙에 유명한 눈영양제 성분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구 안쪽에는 시신경이 모여있는 황반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황반의 대표적인 구성 성분이 바로 루테인입니다. 그래서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아잔틴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황반에는 루테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아잔틴도 역시 황반의 구성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계란에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계란에 있는 지방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잘 나가는 눈영양제들을 보시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까지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루테인 이전에 눈영양제의 대명사였던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계란은 눈에 아주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계란은 치매에도 아주 좋은 예방 효과를 보이는데요. 뇌는 수분을 제외하면 한 65% 정도가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메가3, 콜레스테롤, 또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세린, 플라스말로겐, 또 뇌의 구성 성분을 채워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12, 비타민 B6, 또 엽산의 삼총사가 호모시스테인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혈관도 건강해지게 만드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또 혈관 또한 손상받기 쉽고요. 계란은 눈과 뇌에 좋은 영양 성분들은 모두 다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른자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른자가 팍팍해서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날계란은 소화되는데 2시간 30분이 걸리고요. 반숙 계란은 1시간 30분, 그리고 완숙 계란은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조직이 딱딱해져가지고 흡수되는 율도 아주 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노른자가 흐르는 정도의 완전한 반숙은 살모넬라균이 완전히 살균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익지는 않으면서도 노른자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완반숙. 완반숙 계란 한 2-3개 정도 하고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고 거기에다가 아몬드 5알 정도를 토핑으로 얹어서 드시면 든든한 아침 식사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 제가 추천하는 조리법이 있는데요. 계란 완반숙 브로콜리 샐러드가 첫 번째입니다. 삶은 계란과 채소 샐러드를 만들 때 특히 브로콜리는 꼭 넣으라고 하고 싶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브로콜리 새싹에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도 한 20배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 치매,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그리고 서울대, 건국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을 감소시켜서 기억 손상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계란은 레시틴으로는 뇌를 채워주고 브로콜리로 치매 유발 물질을 제거해주고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또 2번째로는 양파 계란찜을 추천드립니다. 양파는 혈관에 좋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양파에는 쿠에르세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운데 쪽보다는 껍질 속으로 갈수록 많이 들어있어요. 양파를 사용할 때는 곰팡이가 피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양파를 겉껍질을 벗겨보면은 검은 곰팡이가 피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곰팡이가 핀 것을 그 부분만 도려내고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곰팡이는 균사체가 있어서 한 군데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면 그게 다른 쪽에도 뿌리를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버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곰팡이 독소는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와도 꼭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양파를 잘게 썰어서 계란찜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은 혈압과 당뇨의 관리에도 좋은데요.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혈관성 치매가 오지 않게 하려면 두루 조합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은 모든 영양소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이 비타민C를 보충해줄 채소를 곁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궁합이 좋은 채소는 브로콜리, 당근, 호박, 부추, 양파, 아스파라거스 등입니다. 채소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 이게 식물의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베타카로틴이나 설포라판, 리그난, 폴리페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치매는 스트레스로 인한 산화적 손상을 받을 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계란의 지방 성분이 베타카로틴이나 쿠에르세틴의 흡수를 더 좋게 만들어주니까 서로 궁합이 좋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로 글루타치온을 꼽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시스테인, 글루탐산, 글리신의 3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먹고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지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체내에서 단백질로 합성을 하려면 글루타치온이 꼭 필요합니다. 체내의 글루타치온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5%씩 감소를 해서 노년에는 아주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 성분은 해독에도 1등 공신입니다. 간이 해독을 잘 못해서 지치게 되면 가는 곳
근육을 주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육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도와주게 되니까 간이 쌩쌩해지고 아울러 근육 생성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작용 시스템 중에 갑 오브 갑입니다. 항산화 작용이 좋다는 것은 오화 방지에도 좋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문형 건강에는 더없이 좋은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뼈 건강에 좋은 기본 효능 이외에도 근육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무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뼈에서 칼슘을 빼냄과 동시에 근육 단백질을 녹여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충분히 보충이 되게 되면은 근육 단백질을 다시 만드는 동화작용이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상된 근육을 재생 수리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근육의 에너지를 내는 데도 필요하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헬스 하시는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리지만 노년의 근육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계란과 궁합이 좋지 않은 식품들이 있어요. 계란을 먹고 입가심한다고 녹차를 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녹차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요.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계란에는 철분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철분 보충제를 복용을 할 때에도 녹차 같은 탄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류는 2시간 정도는 피하게 하거든요.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정도는 피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란과 덜 익은 콩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트립신을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가 들어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들을 보면은 흔히 계란과 두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상 두유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산업용으로 생산되는 두유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충분히 했고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거가 상당수 됩니다. 단 이것도 많이 먹었을 때는 둘 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 과잉이 된 상태에서 미처 제거되지 못한 트립신 저해제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만든 두유는 다분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요새는 두유 제조기라는 것이 나와서 콩을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두유가 뚝딱 나오는 제품들이 있던데요. 콩은 삶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렸다가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삶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불리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냥 사용을 한다면 녹소들이 미처 제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삶을 때 완전히 푹 삶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익었겠지 하고 그 정도만 익혀서는 덜 익은 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덜 익은 콩에서는 트립신 저해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부글거리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누수라도 있는 분들은 느슨해진 장벽을 타고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들어가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간에 감과 계란을 같이 먹으면 폐결석이 생기고 식중독이 생기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구토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떠드는데요. 그렇게까지 야단법석을 떨 정도는 아닙니다. 감에는 탄닌이 많잖아요. 이 탄닌이 뱃속에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서로 엉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감을 아주 많이 먹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계란 반찬으로 식사하고 나서 감 한 개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날계란은 좋지 못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본 영화 중에서 로키의 한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실버스타 스텔론이 날계란 한 5개 정도를 까서 그대로 원샷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온 이후로 남자분들이 근육 만든답시고 그렇게 날계란들을 많이 드셨어요.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실버스타 스텔론이 성공하기 전에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냉장고나 가스 스토브 같은 것이 없어서 창밖에다가 계란을 내놓고 있다가 그것을 가열하지 않고 그냥 먹었던 것을 로키에서 그대로 재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날계라는 흰자에는 아비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노른자의 풍부한 비오틴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손톱이 깨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래서 날계란을 많이 먹으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열을 하게 되면은 아비딘이 불활성화돼서 괜찮습니다. 날것은 조직이 미끌거리고 흡수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이 살모넬라균이 표면에 오염될 경우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익힐 때도 달걀 후라이보다는 수란이나 삶은 계란 등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흔히 간편해서 프라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프라이를 할 때에는 사용하시는 기름을 주의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는 산화되기가 쉬워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온으로 올리게 될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해서 불에서 내리기 직전에 뿌려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아주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오히려 210도 정도로 발연점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중 슈퍼에서 판매하는 그런 일반적인 엑스트라 버진 오일 같은 경우는 160도 정도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드레싱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발연점은 낮아도 산화 안전성이 높아서 카놀라유보다는 괜찮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을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열을 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가열이 되면은 계란을 까서 넣고 아주 소량의 기름을 이용을 해서 익히고요. 또는 코팅이 잘 된 프라이팬이라면은 기름을 안 넣어도 눌러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꺼내기 직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불에서 내립니다. 가장 맛있다고 하는 튀김 온도가 한 180도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익히게 되면은 높은 온도로 올라갈 염려가 없는 것이죠. 계란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닭의 분변이 계란의 껍질에 묻어서 증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란을 고르실 때는 닭의 분변이 묻어있는 계란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정상적인 계란 껍질을 뚫고 살모넬라균이 내부에까지 오염시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금이 가거나 깨진 계란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척란이 나오는데요. 계란을 세척하게 되면은 큐티클층이 벗겨져서 오히려 살모넬라균의 침투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척란은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껍질을 깐 소는 살모넬라균의 오염이 돼서 2차 오염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은 톡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록하고 계란을 날계란채로 섭취하는 사람들을 꽤나 봤는데요. 이것은 몹시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살모넬라균을 그대로 흡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모넬라균은 70도씨에서 한 3분 정도만 가열을 하면 사멸되기 때문에 그렇게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노른자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85 내지 2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치만 보고서 인체의 콜레스테롤 권장량이 300mg이니까 한 2개만 먹어도 벌써 하루 필요량을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조차 계란을 피해야 될 음식으로 그렇게 지도를 했었죠. 노른자는 팍팍하고 콜레스테롤 높인다고 그동안 노른자를 버려왔던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식이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약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를 간에서 합성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식이 콜레스테롤 제한도 의미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계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유화작용을 통해서 장기에 있는 지방질을 녹여내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만들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죄 없는 계란을 못 먹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80% 정도는 간에서 합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합성 과정에서 그 재료가 뭐냐? 바로 포도당과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 말고 포화지방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제탄수화물로 만든 빵, 과자, 음료 이런 음식들이 사실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계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계란, 그동안 콜레스테롤 올라갈까봐 먹지 않았던 것이 억울할 정도죠? 저도 체격이 작고 약해서 요새는 신경 써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본인에게 알러지가 있거나 또 한꺼번에 많이 몰아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새 하버드 의대생이 720개의 계란을 한 달간을 먹었을 때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고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키토 다이어트를 했고요. 매일 1시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패스트푸드와 라면을 달고 살면서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란만 720개를 먹는다고 똑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몸에 좋은 계란의 효능을 여러 다방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울러 제 채널에서도 계란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음식들과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치가 않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 내벽이 손상이 되기가 쉽고요.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전이 어딘가를 막게 되면 치매,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가장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좋은 음식을 3가지 정도 추천을 드리자면 혈관 문제로 오는 질병은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이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그리고 치매 중에서 또 혈관성 치매가 있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눈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이 막히면서 침침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노인성 변비도 장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더 악화가 되고요. 잇몸 질환도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제를 먹어도 그쪽으로 잘 가지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참 많죠. 콩팥 기능도 혈관이 막히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관절의 통증 또한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기억력 떨어지는 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심지어는 이명까지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근육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원활히 됩니다. 혈액만 잘 순환돼도 팔팔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혈액은 혈관 속을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세포로부터 노폐물을 받아서 해독하고 배출하는 기관까지의 운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에 혈관 유연성과 탄력성이 좋아야 압력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은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등이 침착이 되면서 이 동맥벽에 플라크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혈액순환이 원활치가 않으면 침착이 가속화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플라크 침착이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플라크가 커지다 보면 혈관 내벽이 손상이 되기가 쉽고요.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혈소판들이 모여들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이 잘 순환된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은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혈관의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셋째,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폐물의 청소도 용이해지겠죠? 노폐물이 제때 청소가 되지 않으면 피로, 세포 노화, 조직 손상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은 인지 능력이라든지 기억력 개선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면 심장의 과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혈액이 당독소가 많아서 끈적끈적해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 흐르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심장은 피를 잘 공급하기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심장은 펌프질을 더 세게 해야 될 테니까요.
5째, 말초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말초혈관은 좁아서 막히기가 참 쉬워요. 특히 팔다리의 끝부분에 순환이 안 되면서 오는 통증이라든지 근육의 약화 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좋은 음식을 추천을 드리자면 한 3가지 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양파예요. 양파는 혈전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에는 쿠에르세틴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특히 껍질 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철인 우엉이 있는데요. 사포닌, 아르기닌, 이눌린 등을 포함한 40여 가지의 많은 영양소를 담고 있습니다. 사포닌이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이눌린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내 프로바이오틱스 먹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도 좋죠. 우엉은 뇌혈관, 심혈관, 뇌 건강에도 좋아서 그 인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단 농약을 사용한 우엉은 우엉차 같은 걸로 계속해서 마시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농약 우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굴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굴은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고 해서 정력의 상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즙 분비 촉진 작용으로 피로물질을 배설을 해주고요. 담즙산은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아연, 철분, 칼슘, 구리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DHA도 많아서 뇌 기능에도 좋습니다. 제 채널에서 양파를 어떻게 먹으면 어떠한 효능을 가진지에 대한 시리즈를 여러 가지를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혈관 건강에 좋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양파를 썰어서 10분 정도 방치했다가 요리에 응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나 마늘을 썰거나 으깨서 방치를 해두면요. 세포벽이 파괴가 되면서 알리네이즈라는 효소와 매운맛이 없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알리신은 살균 작용과 그리고 동맥경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썰고 나서 10분 정도 후부터 많이 생성되기 시작해서 15분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휘발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생양파로 먹어도 좋고요. 만약에 위장장애가 있거나 속이 쓰리신 분들은 이 생양파는 매워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알리신을 생성된 후에 불에다가 살짝 볶아줘도 괜찮습니다. 알리신이 이미 충분히 생성된 다음에는 열을 가해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생양파를 썰어놓고 방치하지 않고 바로 불에다가 볶아버리면은 알리네이즈라는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알리신이 생성될 여지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이 효과를 오롯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양파의 경우에는 포드맵 식품이기 때문에 뱃속에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를 피하고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게 되면은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생성되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양파만 좋으냐? 이 생양파의 경우에는 알리신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겠죠. 하지만 알리신을 제외한 다른 성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익히는 것이 더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 쿠에르세틴 같은 경우에는 기름으로 볶을 때 흡수가 용이해지고요. 양파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국물 요리에 이용을 하시면 그것을 오롯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혈관을 좋게 하는 그런 마시는 것으로서는 저는 양파 식초를 제안을 합니다. 양파에는 쿠에르세틴이 들어있고 이 혈관 건강 기능을 극대화시키려면 다른 항산화 성분을 함께 먹어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을 조합을 한 것이 궁합이 좋은데요. 특히 레스베라트롤을 함께 조합 시에
훨씬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레스베라트롤 하면 레드와인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레드와인 한 병 속에는 10mg 정도의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데 이 각종 연구에서는 300mg 정도의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레드와인을 10병 정도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양파 식초의 형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용하는 식초는 아로니아 발효식초나 오디 식초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오디에는 무려 포도의 156배에 달하는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죠. 자세한 만드는 방법은 이것도 복잡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자세하게 올려놓았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파 식초를 드실 때는 체중 킬로그램당 0.5에서 0.8ml 정도를, 즉 70kg 성인 기준 소주잔 한 잔 정도의 분량을 하루 분량으로 잡아서 이거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액 그대로 마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물에다가 반드시 희석을 해줘야 됩니다. 물에 희석하는 농도는 머그컵 한 컵 정도의 물의 분량이면 묽게 타실 분들은 한 15ml 정도, 그리고 진하게 타실 분들은 한 30ml 정도의 비율로 희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같이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식습관이 있다면 당독소를 피하라입니다. 이 당독소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당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당독소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끈적끈적하다면 좁은 혈관을 잘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영향을 받는 장기로 콩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한 20년 앓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만성 콩팥병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도 이 당독소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독소가 많으면 항산화 시스템을 잘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노화가 촉진이 되고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당독소는 어떻게 생기나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독소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되기도 합니다. 당독소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치가 달라집니다. 당독소는 가열을 하면 생성이 되는데요. 습식보다 건식 요리에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가열 방법 중에서는 직화구이가 가장 많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이 튀김 요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삶은 조리 방법은 적게 생성이 되는 편입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대에서 549개 식품의 당독소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1위가 직화구이 닭다리구이였습니다. 2위는 구운 베이컨, 3위가 불에 구운 소시지, 4위가 팬에 구운 닭다리, 5위가 구운 닭다리 아랫부위 껍질이었습니다. 음식을 구울 때 노릇노릇하면서 맛있어지는 마이야르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 단계에서 맛도 좋아지지만 당독소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직화구이보다도 맛이 없더라도 삶거나 찌는 조리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또는 국이나 찌개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좋겠죠. 그런데 만약 구이를 먹을 때는 식초라든지 레몬즙 같은 산성 환경에서는 당독소가 생성이 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이에 레몬즙, 식초 곁들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과 영양, 운동, 수면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니까 약간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픽한 한 가지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면에는 숨어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그런 질문 외에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는 남과의 관계 말고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삶 말고 남에 의해서 조종되고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나 말고 진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행복한가?
또 행복하지 않다면 그 원인이 뭔지, 또 행복하다면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돈과 생명인 그 시간을 바꾸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길인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몸의 어디선가 고장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으세요. 저는 건강을 상담하고 건강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